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로 12주차 2강.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체육대회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전 제작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FOB의 매수인의 의무까지 살펴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FOB의 어떤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FOB에 대해서는 강의를 마무리할까 해요. FOB는 오랜 기간 사용을 해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FOB가 인커텀스상의 FOB구나. 모든 그러니까 FOB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커텀스상의 FOB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FOB라는 개념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때 사용될 때는 처음 사용될 때는 국내 거래에 사용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수출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FOB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그 순수한 의미의 국내 거래용 FOB, 영국계 FOB는 양육지 조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 마이크가 녹음이 조금 적게 되는 것 같아서 음량을 좀 키웠어요. FOB에 그래서 그 FOB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그 클래식한 FOB가 있다. 그거는 국내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서 양육지 조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간섭이 발달되면서 수출에 이용된 FOB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식 FOB가 있습니다. 미국식 FOB가 있고 미국 내에서 국내 거래에 사용하는 그리고 영국이 아무래도 섬나라이다 보니까 해상 무역에 사용되는 FOB인데 반해서 미국식 FOB는 인커텀스로 치면 뭐 FCA나 아니면 DAP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게 미국식 FOB예요. 그런 미국식 FOB가 있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가 있습니다. 뭐 인커텀스 상의 FOB가 가장 널리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FOB겠죠. 그래서 이런 FOB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FOB는 생각보다 다양한 FOB가 있습니다. 영국계 FOB 그리고 그 영국계 FOB 안에서도 국내 거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클래식 FOB가 있고 이것이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기 위한 FOB로 바뀌면서 수출 거래에 사용된 FOB가 있고 미국류 FOB는 원래 미국 통일 상법전상의 FOB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개정되면서 개정 미국 무역 정의에서 사용되는 FOB가 있다. 이 많은 종류들의 FOB가 있지만 이것들은 사실 인커텀스로 굳이 얘기를 하면 뭐 FAS라든지 FCA라든지 아니면 뭐 DAP 같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 매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름만 FOB일 뿐 되게 독특하게 사용을 하는 FOB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커텀스 상의 FOB가 있습니다. 원래 그 영국류의 고유의 FOB 조건은 양육지 조건이었어요. 양육지 조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지 조건의 FOB가 수출 FOB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간행이나 간습의 변화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수출 FOB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매도인의 의무가 좀 그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형태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은 FOB에서 매도인은 물품에서 본선 적재를 하면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매도인이 그거보다 더 많은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형태로 바뀐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FOB,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FOB라고 하는 거는 내륙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FOB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미국식 FOB를 접할 기회는 저도 잘 없어요. 저도 잘 없고, 요즘에는 미국도 사실 인카텀스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어떤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식 이런 해석이나 아니면 클래식한 FOB보다는 사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텀스 상의 FOB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FOB가 있는데, FOB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FOB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하나의 무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간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간습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당사자들이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큰 분쟁 없이 널리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B 플러스로 FOB 실제 인커텀스 상의 FOB라든지 아니면 클래식한 FOB든 뭐 수출 FOB든 뭐 그걸 쓰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커텀스와는 전혀 동떨어진 형태의 FOB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커텀스 상의 FOB와 전혀 다른 FOB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문제가 되느냐, 불법이 되느냐? 인커텀스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커텀스와 다른 FOB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사자들이 합의만 했다면,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이 되었다면, 실제 무역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CIF지만 당사자들은 우리는 FOB 거래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FOB라고 하고 CIF처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당사자 합의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FOB는 규칙 자체가 이런 거죠.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란 거는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FM대로 모든 사람들이 BM으로 해요. 약간 그 규칙을 진짜 FM으로 지키면 약간 레전드야. 뭐 그런 정도의 규칙 뭐가 있을까요? 뭐 또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고 배우죠. 뭐 그건 애기들이 키가 작아서 그런 걸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다 큰 성인이 뭐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고 칩시다. 그게 FM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무도 안 지켜. 그냥 건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FOB, 인커텀스 상의 FOB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본선에 딱 선적해주면 자신의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 실무상의 국제 무역에서 그런 인커텀스 상의 FOB를 고지곧대로 사용하는 실제 무역 거래는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씩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인커텀스 상의 FOB가 변형된 형태로 FOB의 그 매도인의 의무를 조금 더 추가한 형태로 사용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FOB stored and trim이라든지 뭐 EXW loaded라든지 뭐 CIF landed라든지 이거 전부 다 이제 인커텀스 조건에 변형된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문제없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가능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참 좀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지만 FOB는 다양한 형태로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BM으로 변형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면 FOB를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물품을 본선 적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취득하는 이 문제. 매도인은 본선 적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물품 인도 의무를 다했고 그 이후부터는 물품의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고 비용 부담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고 위험과 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면 사실상 그것은 매수인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데 이 물품의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출국에 매도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킬 수 없는 규칙이에요. 인커텀스상의 FOB는 지켜지기가 힘든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취득을 해서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물론 가장 낮은 형태의 인커텀스 FOB의 변형이 이런 형태인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나머지는 다 인커텀스 상의 FOB대로 하는데 선화증권이 발행돼 가지고 이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먼저 취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매수인한테 보내주는 두 번째, FOB의 본질적인 조건이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한테 플러스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출국에 매도인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인커텀스 상의 FOB를 충실히 따르고 다만 어떻게냐, 매수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대리인하고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선복수배나 선화증권 취득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인커텀스 상의 FOB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쉽게 말해서 수출국에 대리인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선복 수배를 하고 선화증권 취득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출국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사무소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 FOB를 쓰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진짜 제대로 FOB를 인커텀스상의 FOB를 제대로 쓰려면 이 세 번째 경우처럼 매수인이 수출국에 어느 정도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든지 업무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야만 자기가 직접 수출국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를 실무상에 적용을 할때 이 선박에 수배를 하고 선박을 지정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매수인은 수입국에 있고 수출국에는 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을 지정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운송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도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전기선 운송처럼 운항 스케줄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선복을 수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수출국에서 있는 매도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FOB이기 때문에 운송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운임 후불의 선화증권을 제공하는 그런 간습 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대금 결제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실무상의 FOB 사용과 인커텀스상의 FOB에서 발생되는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인커텀스상의 FOB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적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동시 이행 조건으로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현물 인도 조건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선화증권이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활용을 해서 한어음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용장, 추심, 그러니까 뭐 신용장이나 추심이나 한어음 치결 제도로서 선화증권을 활용을 해서 매도인이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 물품 본선 선적은 아까 전에 일어났는데, 이러한 하한어음을 이용하거나 선화증권을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대금 회수가 훨씬 늦게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원래 인커텀스상의 FOB는 물품의 본선 적재와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대 동시 이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FOB를 쓸 거면 매도인이 본선 적재하는 그 순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을 송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동타임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다시피 인커텀스 상의 FOB는 지켜지기 힘든 FOB다. 지켜지기 힘든 규칙이다. 그 다음에 추가 의무죠. 추가 의무처럼 인커텀스 상의 FOB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실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벤자민 교수가 나눠 놓은 것처럼 매도인 쪽에다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제공을 한다면 그 서비스의 대가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지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클래식하게 매도인이 자기 할 일 본선 적재하는 걸로 끝냈을 때의 가격, 물품의 가격이 100인데 매수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수출국에 가가지고 본선 뭐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좀 제공해달라고. 네가 직접 거기서 운송 계약 체결하고, 네가 거기서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네가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운송 계약 운임 후불로 해라. 보험 계약 내가 낼게. 돈은 내가 낼게. 다만 계약 체결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추가 의무상의 문제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벤자민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추가 의무, 즉 다시 말하면 선박을 수배를 한다든지 보험을 부보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선적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차지, 항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누가 부담을 하고, 이거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업무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업무 대신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당사자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FOB는 변형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교수가 나눠놓은 FOB의 분류를 좀 보면, 이 교수님이 이 무역 계약 쪽에서는 거의 뭐 엄청난 석학이신데,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사순 교수가 나눈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카테고리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릭트한, 엄격한 FOB입니다. 엄격한 FOB라서 말 그대로 선적 의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선적해주는 선적 항해에서 THC 부담하고, 뭐 로딩 찰지 선적하는 비용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유는 다 매수인.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엄격한 FOB죠. 엄격한 FOB고, 그 엄격한 FOB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자, additional 서비스가 있어요. 매도인한테 선화증권을 취득하고 제공하고 하는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송화인으로서 수출자로서 수출허가 득하고 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 비해를 취득해서 선화증권을 활용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게 제공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인커텀스 상의 FOB하고는
좀 달라진 추가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additional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shipment to destination이 제가 지난 사전 제작 영상 끝 말미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선복 수배라든지 보험료 대답이라든지 이런 업무까지 대신해주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하는 것을 이 shipment to destination의 변형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우리가 아주 까다롭게 얘기를 하면 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견해가 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매도인이 이런 식으로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클래식 가거나 아니면 인커텀스 상의 FOB와는 전혀 다른 특약 조건으로서의 FOB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매도인은 단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매도인의 진짜 역할은 본선 적재까지의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비용과 그 부분까지만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철저하게 매수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일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왜?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형돼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IF의 변형하고는 좀 다르게 FOB는 실무에서 쉽게 말해서 인커텀스 상의 FOB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FOB를 쓰면서 선화증권을 안 쓰면 또 모르겠으나 선화증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해상운송 계약을 한다면. 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FOB예요. FOB라는 분명히 물품의 본선 적재와 함께 매도인의 역할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화증권을 내가 매도인 계속 들고 있어. 대금 회수를 받을 때까지.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맞는 거죠. 실제 인커텀스 상의 FOB와 실무상의 FOB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커텀스 상의 FOB는 해상 내수로 운송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항공 운송을 쓰는데도 FOB가 나오거든요. 실제 계약서에. 뭐 항공화물로 운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FOB를 쓰는 간행이 있단 말이에요.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것 또한 인커텀스랑 실무랑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무역계약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무역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해상운송을 베이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도인의 어떤 추가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FOB가 변형이 된다. 그리고 그 변형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인커텀스 상의 FOB는 실제로 그대로 무역계약을 이행하기가 좀 난감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F보다 FOB가 FOB 조건의 변형이나 이런 문제들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되는 것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합의해서 잘만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FOB를 원래 FOB랑 인커텀스 상의 FOB랑 다르게 변형해서 쓸 때 문제가 되느냐? 문제 안 된다. 양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잘 쓰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양 당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실제 인커텀스 상의 FOB와 다른 FOB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써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문제 없이 계속 쓰고 있으면 FOB를 희한하게 바꿔도 문제 없다. 근데 FOB를 조금이라도 바꿨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FOB는 많이든 적게든 변형해서 쓸 수 있다. 당사자들 합의에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런 의문도 가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FOB를 인커텀스 상의 FOB대로 안 쓰고 바꿔서 쓰면 그 FOB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게 쉽지 않아요. 언제부터 써왔어요? 이거 한 200년 300년 전부터 FOB 써왔잖아요. 어떻게 누가 바꾸자 그래. 이게 법도 아닌데. 법이면 개정하면 되죠.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에요, FOB가. 그러면 그 나라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FOB는 법이 아니거든. 간습이거든. 사람들이 200년 동안 내려온 간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바꿀 거냐. 못 바꾸는 거야. 그래서 ICC가 어떻게 했냐. FOB를 못 바꾸니까 자기들이 하나를 만들어요. FOB 쓰지 말고 이거 쓰세요라고 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FCA예요. FOB는 저거는 좀 이상해. 실무적으로 저대로 FOB를 적용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실제 운송 간행이나 운송 시스템이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뭐 전기선 운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제 해상 운송 간의 어떤 간행이나 간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실무의 모습과 가깝게 만든 정형 거래 조건이 FCA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쓰죠, 잘. 그런 문제점과 한계와 복잡함이 있습니다. 네, FOB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래서 진짜 12주차 강의 자료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강의 자료부터는 CIF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FOB 조건보다 CIF 조건이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1862년 1800년대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CIF라는 문구 자체가 영국의 판례에 등장을 했죠. 물론 이게 이제 영국의 판례에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기록마다 혹은 학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마 이 CIF와 유사한 조건이 1800년대 들어와서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1840년대에 FOB에다가 프리 온보드가 FOB죠. 거기에다가 including 해서 pride and insurance. 쉽게 말하면 FOB인데 거기에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식. 그래서 쉽게 말하면 FOB 플러스 프라이트 앤 인슈어런스인 거죠.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그런 어떤 형태. 사실은 그게 CIF랑 똑같은 건데 CIF라는 명칭이 안 쓰이고 요런 이름으로 쓰이는 어떤 가도기가 있었습니다. 가도기가 있다가 새로운 간습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대체적으로 여러 학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CIF가 영국에서 발생했다라는 거는 큰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 CIF 조건이 사실은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이 사용됨과 동시에 FOB는 말 그대로 모험 상인들이 양육지 매매를 하는 것에서 기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CIF는 사실 서류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이용한, 그러니까 FOB는 말 그대로 가서 현물하고 돈을 바꾸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CIF는 전제 자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운임을 지급하는 것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운송계약 체계와 보험계약이라는 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CIF가 등장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류를 활용하는 무역계약 조건으로서 CIF가 있고, 이 CIF가 본격적으로 1862년에 판례에서 Cost, Pride and Insurance라는 문헌이 나타나면서 CIF가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CIF 조건은 가격이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다라고 사용을 했고요. 처음에 약어를 쓸 때 CFI로 쓰기도 했는데
발음하기 편한 이유라는 것으로서 CIF로 바뀌었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는 또 이게 좀 말이 좀 다르죠. 단어나 이런 게 좀 다르죠. 좀 다른 표현을 쓰다가 영국에서의 어떤 간행과 간섭에 영국이 조금 더 해상 패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말, 그러니까 영어에 따라서 CIF가 보편화되고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IF의 연역은 대충 그렇다라고 보고 CIF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인커텀스 상의 CIF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선적항에서 약정된 그 목적항까지 운송료, 해상 운임이죠. 해상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F 조건을 사용을 해서 무역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어떤 비용으로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주고 보험 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요 추가적인 그 부담을 매도인이 진다라는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선 적재를 통해서 선적을 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FOB랑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FOB도 선적지 조건, CIF도 선적지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해 준다. 운송 해상 운임을 지급을 한다. 그리고 그 해상 운임을 지급과 관련해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된다. 그리고 그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다. 그리고 그 권리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준다라는 측면에서 서류 인도,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상징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CIF 조건은. 자, CIF 조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한 어음 지결 제도,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뭐 신용장이든 추심 방식이든 무역 계약 대금의 해수를 할 때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 그 서류의 사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류를 이용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역 거래라는 어떤 특성에 잘 맞고 또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CIF 조건은 어떻게 보면 세 개의 계약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매 계약이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주된 계약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운송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어준다는 점에서 해상보험 계약이라는 것, 이 매매 계약, 운송 계약, 보험 계약, 이 세 가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중요한 특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FOB 조건이 뭐 변화를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방금 직전에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을 때 FOB가 이 지켜지기가 힘든 규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 당사자들의 합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되어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CIF는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 간행,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간행에 딱 들어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CIF는 사실 크게 변화하거나 이게 뭐 유형이 나뉘어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뒤에서 이제 CIF의 변형이라고 하는 챕터가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는데, 그 CIF 변형은 FOB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막
뒤섞이는 그런 식의 변형이 아니라 CIF라는 본질 좀 그대로 두고 여기서 매도인이 그냥 플러스 알파로 CIF 외에 뭘 더 부담하는 식의 변형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 체결해주고 보험계약 체결해줘서 그걸 운송서류, 보험서류를 보내고 실질적인 물품의 위험이나 비용 부담은 본선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CIF 계약의 본질은 크게 바뀌거나 변형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CIF 계약의 특성, 뭐 여러분들이 인커텀스 상에서 뭐 CIF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서류 인도 조건입니다. CIF 조건의 본질적인 특성은 서류 인도로 계약이 이행된다는 점에서 서류 인도 조건이다. 서류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서류는 거절하고 물품을 요구할 수도 없고 매도인 역시 서류를 인도하지 않고 물품 인도만 할 수 없습니다. 서류 물품을 선적하고 그 물품 선적에 대한 어떤 증빙으로서 발행된 선화증권 서류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만 있다면 그러니까 서류가 중요한 거예요. 서류가 중요한 것이고 서류가 제때 매수인에게 제시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FOB랑은 좀 다르게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라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넘겨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CIF 조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물품의 매매 계약이냐 서류의 매매 계약이냐 이렇게 나뉘어서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CIF 조건이 물품 매매 계약이냐 서류의 매매 계약이냐. 뭐 서류의 매매 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CIF 조건이란 거는 선적 서류의 인도에 선적 서류를 인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이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의 매매 계약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또 물품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의 인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행되는 물품 매매 계약이다. 어떻게 보면 서류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해서 액션이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이다. 물품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물품의 매매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근데 사실 말장난이지, 말장난. 뭐 용어상의 문제다. 유식한 말로 용어상의 문제라는 걸 무식한 말로 하면 그냥 말장난이는 거야. 그냥 명백하게 매도인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할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선적하면 선화증권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물품 선적 의무를 이행하면 후자는 당연히 그러니까 BL이 나오는 거는 선화증권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서류의 매매냐 물품의 매매냐 이걸 논하는 것이 그냥 말장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CIF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선박에 물품을 본선 적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선화증권이 있어야만 CIF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없는 형태의 해상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는 항공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CIF를 쓸 수가 없다. 왜? 선화증권이 없으니까. 권리증권이 없으니까. 뭐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 실무에서는 항공운송도 CIF를 씁니다. 그런 거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CIF 써요. 자, 그리고 그게 문제냐? 나한테 물으면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항공운송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주고받고 있지만 거래 조건은 CIF를 쓰고 있다. 그거 관련해서 아무런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CIF 조건에 CIF라고 하는 조건, 무역계약 조건, 인커텀스 상의 CIF는
선화증권이 발행이 돼서 그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걸로 상징적 권리증권, 그러니까 권리증권을 상징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CIF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에 항공운송에서 CIF를 쓴다는 것은 CIF 계약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긴 해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CIF 계약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CIF 계약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양육지 인도 조건이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뭔가 매도인의 책임과 뭔가 모르게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목적항까지 뻗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양육지 조건 아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시켜주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CIFD의 장소를 적을 때 목적항을 적잖아요. 예, 그래서 CIF 유욕이라고 하면 이 유욕이 선적항이 아니라 목적항, 어떻게 보면 도착항이 됩니다. 예, 이 도착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매도인이 운송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CIFD에는 그 도착항, 목적항을 기재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연장선이지 물품의 인도 시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IF 조건은 FOB 조건처럼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매도인이 어떤 물품을 선적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나 그런 어떤 책임들이나 이런 것들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고 매수인의 책임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CIF 조건은 어떻게 보면 CIF 유효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적항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 중인 물품을 사가지고 CIF 유효에 그 유효항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운송 중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 유효이라는 것은 단지 도착항일 뿐이다. 이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이거 가지고 뭐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하니까요. 자, 그리고 CIF 계약의 본질을 얘기할 때 복합 가격 조건이다. 물론 인커텀스를 어떤 거래 조건이자 가격 조건으로 오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 CIF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품의 원가에다가 운송할 때까지 그러니까 운송 비용, 해상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실버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CIF나 DAP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DAP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정 장소 인도 조건입니다. 목적항이나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그 DAP 조건에 지정된 양육항 혹은 목적지까지 가져다 놔 줘야 돼요. 그래서 주 운송 구간의 운송료 그리고 주 운송 구간의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DAP 조건이나 CIF 조건이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CIF 조건은 선적지 조건이고요. 단지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대신 내준다는 것일 뿐 DAP는 뭐죠? DAP는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비용과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다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CIF는 선적지 조건, DAP는 양육지 조건이고, CIF 유효으로 쓸 수 있고 DAP 유효으로 쓸 수 있지만 그 유효의 의미는 다르다. CIF는 단지 도착항일 뿐이고 거기까지 비용을 지불해 주기 위한, DAP 조건은 그 뒤에 오는 장소가 뭐 유효 무슨 터미널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그곳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시키고 비용을 이전시키는 그 장소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CIF 조건과 DAP 조건에 있어서 운송 도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라든지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CIF에서는 매도인이 나 몰라라요. 나는 운송료와 보험료를 냈다 이거예요. 근데 DAP 조건은 운송 도중에,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도중에 뭔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보험 한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기는 주 운송 구간에 대한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DAP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책임으로 기결되지만 CIF는 본선 선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매도인의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발생된 추가적인 위험이나 추가적인 비용하고 매도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르다. 똑같이 CIF 유효, DAP 유효이라 할지라도 그게 CIF와 DAP가 다른 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CIF 계약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얘기가 있죠.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 중 그 물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죠? 물품이 선적되고 나서 운송 중에 발생된 모든 비용, 모든 부가금, 그거 CIF에서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부담하고, CIF에서의 C는 물품의 매매 가격인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라는 점입니다. CIF 계약의 법리,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CIF 계약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어떤 소유권 유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